2007년 미국 부동산 시장은 황금기였습니다. 은행은 돈을 뿌렸고 사람들은 집만 사면 부자가 됐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정점에 다다른 바로 그날 한 남자는 자신의 제국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금액 300억,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모두가 더 오를 거니라 외칠 때 그는 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 제. 거품이 터지기 단 1년 전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세계는 금융위기라는 이름의 폭풍에 휩쓸렸죠. 샘 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게임의 흐름을 읽었을까요? 왜 그는 남들이 탐욕에 빠졌을 때 냉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통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모든 건 나치를 피해 기차에 몸을 실은 한 가족의 탈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1939년 폴란드, 나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곧 분할될 운명이었죠.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악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샘 젤의 아버지 버나드 젤은 그 조약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기차역으로 달려가 가족을 태울 마지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나치가 철도를 폭격하기 직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버나드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샘의 어머니는 도망 중에 샘을 임신했고 그들은 1941년 5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샘 젤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9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가 미국에 도착한 지 900일 만에 세상에 나온 것이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나드 젤은 새로운 땅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나드는 보석 사업을 시작했고 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미국의 꿈을 이뤘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그는 가족을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파크의 중산층 지역으로 이사시켰죠. 샘 젤은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사업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플레이보이 잡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외 지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잡지였죠. 샘은 시내 잡지 가게에서 50센트에 산 잡지를 친구들에게 3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체득했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는 무제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은 평범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모두 우등생이었고 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썼죠. 샘 젤은 전형적인 아이비리그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배운 실전 감각으로 무장한 사업가였습니다. 대학 시절 샘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15세대짜리 학생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샘은 즉시 돈을 벌 기회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는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간단한 브로셔를 만들어 집주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놀랍게도 집주인은 그를 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샘은 다른 관리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객을 이해했죠. 그와 친구들은 아파트 내부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치우고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가구를 들여놨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집 같은 환경이 아니라 더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같은 집주인이 지은 2개의 아파트 건물 관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 샘은 아파트 관리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도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접 부동산을 소유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법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모님, 특히 나치를 피해 도망친 아버지는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었고 그 영향이 샘에게도 미쳤습니다. 미시간 법학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샘은 저축과 대출을 받아 19,500달러의 낡은 아파트 건물을 샀습니다. 내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게 어필한 후 몇 달 만에 임대료를 2배로 올렸죠. 그 수익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1966년 법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샘은 24살의 나이에 은행에 25달러를 보유하고 있었고 연간 15만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연 110만 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은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부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샘은 화려한 이력서를 들고 시카고의 모든 로펌에 지원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성공 경력이 쉽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40번의 면접에서 4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마침내 한 로펌 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라고. 3개월 있다가 떠나서 부동산 사업을 할 게 뻔하니까요. 그 말은 옳았습니다. 샘은 가족 인맥을 통해 겨우 구한 변호사 일을 단 4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직업은 그의 성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동산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규모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활용해야 했죠. 그는 미국 소도시의 대학들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66년 샘은 아버지를 포함한 20명의 부유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톨레도 대학 옆 99세대 아파트였습니다. 100만 달러 투자로 최하의 경우 8%, 최선의 경우 19% 수익률을 예상했죠. 하지만 샘이 본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경쟁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부를 재설계한 후 자산은 즉시 현금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20% 수익을 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명을 받았고 더 큰 수표를 써줬습니다. 1971년까지 샘 젤은 30세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브로드웨이 플라자를 1,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투자 규모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투자는 더 많은 자금을 모으는 마케팅 도구가 되었죠.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샘의 처남이자 세무 변호사인 로저 바스크가 세금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샘도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샘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의 명성에는 흠집이 남았습니다. 이 일로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워졌고 샘은 더 크고 강력한 사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샘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갑자기 매수를 중단한 겁니다. 점유율은 여전히 90%가 넘었고 모든 사람이 계속 사들이고 있었지만 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는 즉시 매수에 나섰습니다. 1974년에서 1977년 사이 그는 채무 불이행 직전에 부실 부동산을 단 1달러의 선불금으로 인수했습니다. 약 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한 겁니다. 그의 대담한 행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샘 젤은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강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실 부동산을 되살릴 수 있다면 부실 기업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1983년 샘은 첫 번째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이태리라는 리스 회사였죠. 항공기, 철도 차량, 운송 컨테이너를 보유한 회사였지만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1981년 파산했습니다. 샘은 회사 지분 5%를 인수하고 이사회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샘은 회사 지분을 22%까지 늘렸고 1년간의 위임장 싸움 끝에 적대적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회장 겸 CEO가 되었죠. 외부인으로서 샘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결과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샘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실적 부진 사업부를 매각하고 비용을 절감한 후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었죠. 그는 철도 차량 사업이 이태리의 경쟁 우위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1979년 업계는 10만 대가 넘는 철도 차량을 건설했지만 1981년 거품이 붕괴하며 기존 차량의 65%가 유휴 상태가 되었습니다. 샘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감소하면 언젠가 두 선이 교차할 것이고 그때 철도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는 엄청난 할인가로 철도 차량을 대량 매입했고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회사 수익은 급증했고 샘은 철도 차량 임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샘은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그는 철도 차량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활용해 엔엑스터라는 배선 및 케이블 유통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할인된 자산만 사야 한다는 원칙을 깼으니까요. 하지만 엔엑스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1992년까지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며 이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부가 되었습니다. 성공에 힘입어 샘은 철도 차량 사업을 제너럴 모터스에 23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샘은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CEO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샘은 부동산 투자 신탁 상장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은 불투명했고 중개인들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었죠. 하지만 REIT는 벽돌과 모르타르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유동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샘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들을 인수한 후 1997년 30억 달러를 추가로 모금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REIT로 묶었습니다. 에쿼티 오피스 프로퍼티스라는 이름으로 상장했을 때 이것은 3,200만 평방피트가 넘는 세계 최대 부동산 포폴리오였습니다.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과 평균 7년의 장기 임대 계약 덕분에 샘은 5.7% 배당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쿼티 오피스는 큰 인기를 끌었고 2006년까지 미국 주택북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7년 에쿼티 오피스는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미국 최대 부동산 신탁이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500개가 넘는 프리미엄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었죠. 샘 젤은 계산된 위험 감수를 통해 전례 없는 규모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샘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과 투기로 부풀려져 있었고 번영의 밑바탕에는 곧 터질 거품이 있었습니다. 샘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장의 나머지는 여전히 행복감에 빠져 있었죠. 매각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에쿼티 오피스가 너무 커서 인수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슈워츠먼의 블랙스톤이 나타났습니다. 블랙스톤은 미국 최대 사모펀드 회사로 슈워츠먼은 주당상 42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에쿼티 오피스 주식은 주당 4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평가를 시사하는 신호였습니다. 샘은 블랙스톤의 초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슈워츠먼은 주당 47.5달러로 가격을 올렸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샘은 주주들과 자신을 위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현명한 투자자로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슈워츠먼은 거품의 절정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걸까? 샘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슈워츠먼은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할 계획이었죠. 현명한 사업적 움직임이었지만 샘이 평생 일궈온 유산을 해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블랙스톤의 제안을 뛰어넘을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르네이도 리얼티가 나타나 주당 52달러라는 충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들은 슈워츠먼의 결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입찰 전쟁이 시작되었고 슈워츠먼은 주당 52.25달러로 가격을 높였습니다. 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누가 회사를 인수하든 세계 최대 부동산 대기업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블랙스톤이 승리했고 샘 젤은 거품의 정점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제국은 해체되었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거래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샘의 판단은 또다시 정확했습니다. 1년 후인 2008년 주택 위기가 터졌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블랙스톤이 산 건물들의 가치는 급락했죠. 하지만 샘 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중복 인력을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한 뒤 절감된 비용을 성장 기회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기업들은 광고 예산을 먼저 삭감했습니다. 신문산업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JP모건으로부터 6억 5천만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결국 그해 12월 파산했습니다. 샘은 3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50억 달러를 벌었을 거래였죠. 하지만 샘은 그 실패를 받아들였습니다. 위험보상 비율이 적절했기 때문에
다시 해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가장 똑똑한 사람조차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지금도 샘 젤은 은퇴를 거부합니다. 그는 로펌에서 4일 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사업은 일이 아니라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기회주의적 자본주의자로서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싶어 합니다. 샘 젤은 부동산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남자입니다. 나치를 피해 도망친 난민의 아들에서 미국 최대 부동산 제국의 황제가 되었죠. 그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히 매수하고 남들이 탐욕에 빠졌을 때 냉정하게 매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읽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죠. 시장 게임에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